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박수밀 교수님과 함께 우리 역사 속의 탐독가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뭐 돌아오면 좀 비슷한 일상을 보낸 것 같은데요. 네. 뭐 마감에 쫓긴 글도 쓰고, 네, 스터디도 하고, 네. 네, 또 아버지 병원 오시는 거 뭐 보호자 노릇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순삭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 라디오를 들은 주변 지인들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이제 처음에는 조금 촉급했지만 자연스러워졌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은 그럼 더 자연스럽게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석준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대화하듯이 편하게 하라고 저한테 조언 주셨잖아요. 그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고, 네. 원래 잘하실 분이니까 된 거죠. 네. 자, 지난주에 책만 보는 미치광이, 이덕무 그리고 정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반정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끊겼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나올 열하일기 주인공과도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이제 문체반정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이제 쫓겨서 하다 말았는데 뭐 좀 다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출간하는 책도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성리학에 가는 건데 이 조선 후기에 이제 중국으로부터요. 어떤 소설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폐간문학이라고 불리는 거 또 신변잡기를 이렇게 말하는 책들이 막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도덕이라든가 윤리에 관한 글이 아니다 보니까 나라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이 정조의 입장에서는 좀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책을 읽어서 성리학의 질서에 어긋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생각을 했던 것 때문에 이제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책은 다 막겠다. 그래서 만약에 읽으면 큰 벌을 줄 거야. 그리고 읽은 사람들 반성문 쓰지 않으면은 벌을 내리겠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소설이라든가 신변잡기 글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문체반정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요, 예를 들어서 네. 서점에 갔을 때 네. 인문학 책만 봐라 이거잖아요. 아, 그렇죠. 인문학 책, 사회과학 네. 책만 보고 맞아요. 역사책. 소설하고 에세이는 보지 마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소설과 에세이가 그 전에 없던 거니까 아마 더 놀랬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일단 학자 입장에서 보실 때 네. 정조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우리가 항상 명분은 내세우는 거고 네. 그 안에 진짜 뭔가 이렇게 방아쇠가 당겨지는 어떤 계기는 좀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건데 한 가지는 일단은 이제 정조는 개혁군주이기는 하지만 좀 어떤 성리학의 질서라고 하는 그 통치자의 좀 입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 유교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뭔가 이렇게 뭐 저항을 하고 반항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통치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위기의식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좀 탕평책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제 탕평책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떤 세력을 균형 있게 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영조 시대부터 일어났던 건데요. 그 당시에 이 남인들이 그 서학이라고 해가지고 서양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뭐 진짜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과 관련된 그런 이제 새로운 책들을 많이 읽어서 노론들이 그 남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명분으로 이상한 책을 읽는 남인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조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인이 제거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명분을 세운 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책을 막으면 그런 위험성은 없어질 거야. 이런 정치적인 동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론한테 공격받는 남인을 어느 정도 커버 쳐주려는 그렇죠. 마음이었군요. 네, 좀 쉴드 쳐준다. 니네 뭐 이런. 거기까지 안 간다고 약속하면 봐줄게 이거네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맥락도 있었지만은 또 정조가 좀 똑똑하시잖아요. 잘 알았던 게 책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읽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이 갖는 그런 위험성이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안정, 좀 어떤 질서 이런 측면에서
막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약용한테도 천주교 버리면 용서해 줄게. 이게 다 같은 맥락들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7세기, 18세기에 기득권층에서 네. 서민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네. 아니고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뭐 유럽도 네. 그렇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유럽도 구텐베르크가 나오면서 맞아요. 이제 그 대중화되니까. 경계가 네.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걸 네. 계속 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역사를 배울 때는 그렇게 네. 막으려고 했던 층들에 비해서 수구 네. 혹은 아주 안 좋은 이미지와 네이밍을 붙인단 말이죠. 네. 정조도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개혁군주의 그 정조에게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그게 늘 안 맞아요 지금 네, 그게. 그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좀 정조를 좀 약간 변호해주고 싶은 게 예, 예.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또 나라의 질서가 어지러우면 좀 골치가 아픈 게 있기는 하고요. 또 정조의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소설 같은 책을 안 읽어요. 이게 이제 뭐 가르치는 방식이니까 왕이니까. 왕이니까. 근데 늘 역사서, 그럼요. 실용적인 거, 경전 이런 거를 읽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러니까 좀 아쉽기는 하죠. 우리 어떤 문학이라든가 예술의 면에서 봤을 때는 그거 좀 내비뒀으면 새로운 흐름이 싹 터가지고 19세기가 좀 더 이렇게 어떤 예술 문화적으로 활성화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이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종조 시대가 진짜 고려한다. 조선 후기에 진짜 분수령인데 그렇죠. 일로 네. 갈까 절로 갈까의 경계에서 네. 잘못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조가 네. 우리나라 이제 실학이나 그 서학만 연구한 게 아니라 서학에서 실학이 발전하잖아요. 네네. 그게 전 되게 훌륭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걸 자생으로 해낸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막아버렸다는 게 네. 그것도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믿는 정조가 그걸 막았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훌륭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아쉬운 맥락도 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거 정조를 막 하기에는 너무 이제 개혁적이고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친 분이다 보니까 이 지점은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뭐 사람은 항상 공과 과가 있다면 네. 이 문체 반정 부분이 정조에게는 과가 되겠네요. 네,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 문체 반정 얘기를 좀 더 하면 이제 네. 연안 박지원의 글을 강조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김혜정님도 남기셨는데 문체 반정 때 연암이 정조에게 반성문을 썼나 안 썼나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정말 콕 찍어서 네. 뭐 문체 다른 사람도 문제지만 연암 너 네. 인마 네가 문제야 이렇게 네, 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좀 민심이 어지러운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 18세기가 실제로 이제 문화 변동의 시대라서 막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신분 변동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정조가 오늘 세상의 민심이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 이게 열알기의 죄야. 내가 익히 읽어 보았거늘 이거 숨길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꼭 집어서 이제 반성문 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네.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요. 그 연암 박지원이 그 당시 이제 그냥 단순히 제야의 한 무명인이었는데 그죠. 또 네. 더군다나 책을 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필사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베껴서 돌려보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정조까지 밟다는 것은 그 당시 열알기가 얼마나 지금식으로 하면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킨 베스트셀러였나. 그걸 역설적으로 또 말해주는 거예요. 거의 네. 뭐 토지군요, 토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조 구강까지도 읽는 그런 책이 됐어요. 네. 토지하고 카레 노래 안 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네. 데이트를 쳐버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반성문을 썼을까 안 썼을까는 어쨌든 이제 결론은 제가 내드려야겠죠. 예, 예. 그 뭐 어떤 학자분들은 반성문을 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 이제 그 남궁철이라고 하는 신하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반성문 쓰게 했을 때 연암 박지원이요 이제 남궁철한테 나는 정말 내가 좀 이렇게 낙척 불허하다 보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썼어요. 나는 문단의 어떤 죄수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낮춰가지고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남궁철한테. 근데 이제 요거를 반성문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가 문제인데 뒤에 이제 그 아들이 쓴 과정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얘기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이제 정조 임금께서 반성문을 지어 바치면 좋은 벼슬을 주겠다는 말씀도 했어요. 그 좋은 벼슬을 이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반성하고 글을 지어 바치면 그러면은 벼슬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성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인데
이제 연암의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편승해서 우쭐해 해가지고 글을 바친다면은 이거는 신하로서 바라서는 뭔가 안 될 거를 바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서 안 될 거를 바라는 거는 신하된 자의 큰 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반성문을 쓰기는 어렵고 만약에 다시 명령을 내린다면은 내가 그동안 썼던 글 가운데 되게 이렇게 아름답고 전한 글을 잘 모아가지고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쓴 거잖아요. 무슨 뭐 반성문 안 쓰겠다는 거예요? 네. 뭐 이유도 구구절절하네요. 이게 근데 이제 국왕이 명령을 내렸을 때 네. 이거 만약에 반성문을 안 쓰게 되면은 지금의 그런 어떤 대통령과 다른 거예요. 대역죄인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써야만 해요, 사실. 그렇죠. 모든 신하들은 다 썼는데 연암은 쓰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 싫은 논리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노련하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 남궁철이라는 분한테 편지 쓰면서 내가 네.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거기는 잘못했어요도 아니고 잘못했나 봐요.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그냥 퉁친 거군요. 거기는 좀 바짝 이렇게 좀 낮추기는 해요. 엎드리기는 해요. 네. 나는 정말 문단의 괴수이고 내가 너무 이렇게 현실이 좀 불우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반성문은 쓰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뭐 네. 서학을 막는다 뭐 다 좋은데 일단 네. 연암을 콕 찍어서 얘기했다는 건 네. 연암 문체에 뭔가 특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한자 문화권이긴 하지만 그 네. 옛날 고시들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게 아니어서 네, 뭐 한자로 맞아요. 말하면 잘 모르긴 하는데 네. 그래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는 말을 써요. 고문. 네. 이제 그런 것들은 흔히 말하면 이제 경전의 그런 표현인 건데 뭔가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순정하고 어떤 경전의 욕설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다음에 경전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유행하는 유행어라든가 신조어라든가 속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모든 선비들은 늘 그 어떤 전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글을 써요. 거의 99%가. 네네. 근데 이 열하일기를 읽어보시면 기본적으로요. 당대에 유행하는 그런 소설도 쓰고요. 또 일단은 이제 문어체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구어체 글로 막 써요. 대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흔히 이제 우리가 폐사 소설체라고 하는데 소설의 느낌이 나는 그런 문체가 많이 있고요. 소설의 느낌이 나는 게 뭐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서사적인 느낌이 있고 구어체라든가 대화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소설적인 건데 경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경전은 없죠. 네, 이렇게 뭐 장면식으로 그린다거나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도덕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고전인 건데 연암은 그렇지가 않고 소설처럼 어떤 그 여행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장면식, 대화하기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막 이렇게 해학도 많아요. 유머 이런 거는 경전에서 쓰면 안 돼요. 경전은 엄숙해야 돼요, 일단. 예, 늘 그 고전시대 초성화가 엄숙하듯이. 근데 유머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네, 그래서 어디 천박하게 농담을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연암은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언어를 쓰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농담이 있어야 좀 읽기 편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은 굉장히 열광하고 좋아할 수 있는 건데 옛날의 선비들은 늘 그 옛날 그 춘추전국 시대의 그 논어맹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가장 이상적인 글이라고 생각해서 농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동서양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 그 처음으로 동시대 사람들의 말을 쓴 열하일기 박지원의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아주 네. 역사에 남는 작품이 된 거고 네. 유럽은 모든 글을 라틴어로 쓰던 시대에 네. 우리 평민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 글을 쓰겠다. 네. 해서 쓴 게 단테 신곡이잖아요. 이탈리아어로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해진 거죠. 이게 똑같군요. 그렇구나. 네, 저도 이제 지금 아나운서님 말 듣고 이제 알게 된 그런 이제 사실인데요. 진짜 비슷한 게 연암의 이제 열하일기가 굉장히 이제 대중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소수의 자꾸 이제 어떤 기득권들은 지식을 자기네만 독점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식을 이용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중화한다는 게 중요한데. 연암의 이제 글쓰기가 그런 어떤 좀 더 문체가 어떤 대중적인 확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한계는 있어요. 한문으로 쓰이다 보니까 일반 백성까지는 좀 어렵기는 한 면이 있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달라요. 그 시대에 막 사회를 비판하고 양반들을 풍자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청나라를 무찔러야 한다 이런 북벌이 이제 국가적인 이데올로기였을 때 오히려 잘 배워가지고 조선의 현실을 좀 더 부국강병하자 이런 이용후생도 주장하고 이런 어떤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웠기 때문에 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책이었다. 그렇군요. 네. 그 연암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가요? 연암은 기본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 저 고대의 시절로 돌아갈 때 지금 여기에 진실이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연암 박지원은 시대 정신을 잘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무조건 과거만 쫓으면 그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사마천과 반고라고 하는 하여튼 그 문장가로서는 최고거든요. 사마천고가 반고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 사람들을 배우지 않을 거야.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봐서는 되게 과격할 수도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요. 네. 그 당시에 저런 말 했으면 많이들 싫어했겠네요. 그러니까 전통 사대부들은 되게 싫어했고 네. 새로움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렬한 그런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사님이 정조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문체반정은 개혁군주로의 한계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겠지요 라고 하셨고요. 네. 책피바라님은 열알기 읽었을 때 중간중간에 여행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쓴 부분들이 참 재밌었습니다. 네. 필담 주고받는 부분이 특히요. 네. 지금 보니까 이걸 또 듣는 청취자가 왜냐면요. 열알기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고전.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간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 한강이 있다면 고전엔 연암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17, 18세기엔 연암이 있다. 네. 그리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의 어떤 한문학자가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있고 독일의 괴테가 있고 중국의 소당파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연암이 있다. 이거 우리 고전학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독자들 가운데서도 열알기를 읽는 독자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위대한 문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인 분인데 저희가 좀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 이제 저희 이제 박수민 교수님하고 4주 동안 하는 게 다독가 얘기잖아요. 네네. 연암도 다독가입니까?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래요? 예, 그 열알기를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안 읽은 책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는 중국의 책만 읽었는데 연암 박지원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역사서도 다 풍부하게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새로운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어떤 지식을 장악하는 게 필요하구나. 널리 안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구나. 연암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네. 그게 차이가 또 나는군요. 네. 그 책 읽으라는 얘기를 하는 연암도 이제 책을 읽으라는 걸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연암이 왜냐하면은 되게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요. 연암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요즘 책을 독서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얕은 식견으로 그 마른 먹 종이 사이를 흐리멍덩하게 보면서 조모준과 쥐똥을 모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뭘 모아요? 그러니까 조모준과 쥐똥을 모으는 거래요. 책을 읽는 게.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이게 이제 어떤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책은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연암 같은 경우에는 그 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 오히려 고정관념을 더 강화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그 시절에는 선비들이 읽는 책이 대부분 성리학 계열의 책 아니면은 과거 시험용 책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갇히고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세계는 넓고 수많은 사상이 있는데 왜 주자 성리학의 책만 진리지?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한 가지 종류, 한 가지 시선의 책만 읽어? 이런 문제의식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이 해요. 예.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 문제의식이 있었죠. 연암만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근데 너희들 책 읽는 게 조모준과 쥐똥 모으는 행위에 불과해. 이렇게 이제 타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참 그 요즘은 글 읽는 거를 아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워낙 네. 영상이 쉽게 이제 지식을 떠먹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또 영상 자체가 굉장히 영상도 긴 게 아니라 아예 짧은 것들이 유행을 네,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긴 맞아요. 글을 집중해서 보는 걸 점점 더 힘들어하게 된 시대인데 이런 시대를 생각할 때 연암이 말하는 책 읽기의 방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참 이제 좋으신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꼭 하고 싶은 얘기라서.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흔히 이제 뭐 독서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론 출판 시장이 어려운 것도 한몫이 있지만은 지금 시대는 이렇게 긴 글 읽기가 실종돼가는 시대. 이렇게 숏만이 이렇게 그죠? 숏 위주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 짧은 댓글 이런 것에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무언가를 비판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옅어가는 것 같고 또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너무 많이 대신을 해줘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는 이게 판단의 자동화라고 해야 되나? 어떤 생각도 외주화,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는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 독서의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이제 연암의 독서에 대한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의미를 이렇게 이제 주는 거예요. 연암은 책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식을 얻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요. 세상을 읽는 거, 그러니까 세계를 읽는 거고 또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세계를 마주하면서 나만의 생각을 갖다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진 사람인데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책을 읽는다는 게 이제 연암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문자 텍스트만 읽는 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눈앞에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생생한 삶의 현장, 사물들 이런 거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게 진정한 독서야라고 말하면서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글을 잘 읽은 사람이 하나 예를 들어요. 그게 이제 증자의 제자인 공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승 밑에 있으면서요. 책을 하나도 안 읽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증자가 야, 너 도대체 내 밑에 있으면서 왜 지금 책 하나도 안 읽어? 이렇게 이제 좀 타박을 했더니 제가 스승님께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거 보았고요. 또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그다음에 조정에 나가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걸 좀 잘 따르지 못할 뿐이에요. 제가 어떻게 배우지도 않으면서 문화에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언가를 배운다고 할 때 자기 스승의 평소의 삶과 언행과 태도를 보면서 그래 요건 요렇게 해야지 요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제대로 된 독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문자만이 아니라 어떤 내 눈앞에서 어떤 새들이 날아가는 것, 그다음에 어떤 바람이 부는 것 이런 자연의 움직임이 다 하나의 활자화되지 않은 책이야. 요렇게 신선한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꼭 이렇게 문자만이 아니라 이 눈앞에서 이렇게 약동하는 자연의 삼라만상 자체가 그것이 활자화되지 않는 책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예, 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냥 네. 글만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읽고 그 글 속에 담긴 생각을 이해를 하면서 네. 동시에 그 생각과 내 생각과 섞어서 현실을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 사회, 또 어떤 이런 자연이 이렇게 약동하는 것들 이런 거를 잘 관찰해야 돼. 대충 보지 마.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생각의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여러분. 네. 연암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말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음악 함께 들으시죠. 박민희의 노래입니다. 비웃어주오. 박민희의 비웃어주오 함께 들으셨습니다. 7785님, 그동안 책 읽는 것 자체의 의미를 많이 고민해보진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2월의 인문학 전문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의 박수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연암 박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연암 박지원은 독서를 권한 건 맞죠? 그럼요. 본인이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아까처럼 그런 말을 한 거는 그만큼 이제 제대로 책을 읽으라라는 의미고 연암은 또 책을 제대로 잘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강조를 하죠. 잘 읽어야 된다는 뜻은 그 책에 있는 텍스트만 따라하면서 무조건 흡수하라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을 보고 나를 네. 보고 네.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라 이거인 건데 네. 예 그러니까 네, 맞아요. 혼났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요령도 가르쳐요. 독서 요령이요? 요령. 네. 그 제자인 이제 이서구가 그래 나는 이제 책을 많이 읽을 거야. 저 책을 막 집안에 잔뜩 쌓아놓고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너 그런 식으로 자꾸 무조건 암기하거나 이것저것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억지로 주입한 정보는 그건 낡은 지식에 불과해.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 요령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일단은 책은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좀 비워야 된다. 그걸 이제 빌 허자를 쓰는데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책을 읽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판단이 흐려져서 제대로 몰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래서 그 지식을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어떤 요령도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요즘도 딱 맞는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암 얘기를 하면 이제 살짝 좀 신나기도 하는 게 연암의 어떤 뭐 독서론이든 어떤 사회 현실을 보는 거든 오늘날에 이렇게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다른 그러게요. 사람들과 달리. 네. 이거 왠지 이효령 선생님이 하신 말씀 같은데요. 네, 이효령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독서 얘기하시면서. 네, 중요한 그거랑 거죠.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이효령 교수님이 네. 연암 박지원을 많이 공부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네. 갑자기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서로 통하는 정신이 있다.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네. 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하나를 읽어도 요약을 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선입견을 비우고 그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식을 쌓아서 그걸 나의 것으로 바꾼다. 네, 네. 대단합니다. 그 지식을 나의 것으로 저는 이제 지식을 나의 것으로 바꾼다.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라고 보는데 네. 이걸 하려면 앞에 말씀하신 1번, 2번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약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마음도 비워야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지금 말한 거에 책을 읽을 때 그 작가가 무엇을 고민하고 고심했는가를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한 이제 나비 잡는 소년 비유라는 게 있는데 요 되게 유명해요. 일단 이제 사마천이 그 이제 사기라고 하는 우리 동양 최고의 명저. 서양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다면 우리 동양에는 그야말로 이제 사기가 있다라고 할 정도고요. 정조도 그 사기는 엄청 강조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마천이 사기를 쓰게 된 계기가 자기가 이제 가까운 그 이릉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변호하다가 이제 황제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생식기를 제거하는 그 궁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신에 그 마음을 갖다가 다 집약해서 한 20여 년간 쓴 책이 이제 사기거든요. 그래서 이 연암은 말하기를 그 사마천이 그 사기를 쓸 때 그 마음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책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춘향전을 읽다 보면 암행어사 출도야. 이 장면이 되게 재밌고 신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표면적인 것만 읽으면 안 된다. 작가가 말한 고심적인 부분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나비 잡는 거를 보면 사마천의 마음을 알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뭐 나비 대신 잠자리를 이렇게 대신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잠자리를 잡아본 경험이 있어요. 뒤에 가가지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할 때 이 잠자리가 어떻게 뒤에도 눈이 있는지 포로록 날아가거든요. 아이고, 그렇죠. 네, 나비 잡는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나비를 딱 잡으려고 했는데 나비가 갑자기 포로록 날아가요. 그때 뭔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뭔가 아쉽고 이런 그 마음이 네. 그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할 때의 마음이야. 그 마음을 잘 읽어야 돼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마천의 정신을 밟은 저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뭔가 좀 억울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풀지 못한 마음, 뭔가 이렇게 진짜 말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갖다가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책 읽기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흥미성 위주만 보지 말고 작가의 고심처를 잘 헤아리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 얼마나 억울했었는지 네.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역사에 대한 글들을 썼는지 그걸 읽어야 된다. 네. 또 하나는 뭔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갖다가 거기서 읽으라는 거예요. 책에서.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쓸 때 나는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으로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잘 발견해라. 예. 하긴 참 역사서는 전부 다 사실을 쓰는 거긴 하지만 네. 어떤 사실을 쓰느냐 마느냐, 어떤 사실을 길게 자세히 쓰느냐 대강 쓰느냐에 글쓴이의 모든 사상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선택인 거잖아요.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정한 것을 선택을 했다면 그거를 쓴 작가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와, 그러면 그 사마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마천이 이 얘기를 왜 넣었을까? 네, 그렇죠. 이 시대에 중요한 얘기, 딴 얘기도 많았는데 그거 안 넣고 왜 이걸 넣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특정한 것을 쓰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선택지가 있는데 그러면 왜 하필 이 얘기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왜 하필? 네, 이거를 갖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한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열하일기를 읽으면서는 왜 저 사람하고 필담을 나눈 이야기를 굳이 썼을까? 좋은 발견이세요. 맞나요? 지금 네. 네. 그거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세요. 왜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읽으면은 예. 그래 필담에서 이런 내용이 있지 그냥 그렇게 읽는데 지금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님은 왜 이런 어떤 필담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쓸까? 그게 진짜 연암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를 읽어내야 네. 제대로 된 열알기 읽기입니다. 이거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따라한 네, 거죠. 그래요. 맞아요. 방금 배운 거예요, 방금. 네, 그거를 읽어내라.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학자가 될 수 있어요. 막 논문도 좋은 논문 막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알기 다시 읽어야겠네. 네. 하도 생각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일반 독자가 그냥 이제 읽으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시대적인 배경도 좀 어렵고. 네. 제가 열알기 첫걸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요? 네. 그거 먼저 읽고 그리고 열알기 읽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알기 네. 첫걸음은 이제 열알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네.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네. 주변 얘기를 다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또 제가 근래 연암 경계에서 보다 이게 2025년 그 이제 세종도서에 선정이 됐는데 네. 이렇게 제 그 책 선전해도 되나요? 예. 네, 좋은 책은 해도 됩니다. 네, 요걸 빌어가지고 예. 말씀을 드리는데 요런 거 읽으면요. 그 연암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열알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열알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왜 도대체 저 박수밀 선생이 왜 현대에 한강이 있다면 우리 고전엔 연암이 있다고 말하는가 조금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참 그 요즘 사람 이랑 비교하는 거 좀 너무한 거긴 한데 네. 저서가 너무 적어서 아쉬워요. 연암 박지원이요. 네. 근데 그 열하일기가 다른 그 모든 것을 그냥 압도한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뭐 제대로 된 거 하나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뭐 여러 개보다. 그 말씀은 네. 정말 맞습니다. 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열하일기가요. 단순히 여행기가 아니라 거기에 조선시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 형식도 소설, 시, 산문 이런 거 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단순히 문학이 아니라 사상, 정치, 경제, 의학 뭐 모든 분야가 다 있어요. 네. 이거 참 정말 대충 봤던 것 같네요. 다시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다고 하셨어요. 독서를 하기 전에 마음을 좀 가다듬고 네. 좀 비워야 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셨다고. 네. 이거는 네.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며 네. 그럼 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선입견을 없애는 거를 늘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암은 어린아이 마음, 동심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이제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 선입견과 편견이 많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에 빗대어 가지고 어떤 그 지식을 보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연암은 그러지 말고 그 작가의 의도를 먼저 존중하고 헤아려 가면서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좀 기존의 지식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그걸 내려놓고 일단은 작가의 의도를 존중해 가면서 그 텍스트에서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여기에 주목해서 읽어가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선입견을 최대한 없애야 된다. 네, 이제 왜냐하면은 내가 선입견이 있으면 처음에 딱 봤다가 이거 내 생각과 다른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렇게 좀 배척하거나 물리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이 작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먼저 좀 그 작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해라.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산수국님이 책은 한 권인데 읽는 사람에 따라 새로운 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독자가 책의 마지막 완성자입니다 하셨고요. 네. 김혜정님이 탐독가들에서 삶과 무관한 독서, 현실에 소용이 되지 못하는 독서는 제대로 된 읽기가 아니다 라고 네. 했는데 네. 삶과 무관한 책 읽기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연암은 조금 더 그러니까 목적성이 강한 작가구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좀 뭔가 좀 실용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연암의 문제 의식이 너무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어떤 쓸데없는 그런 과거에 매달린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은데. 예,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제 그게 나의 어떤 뭐 교양이나 정서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암이라는 인물은 꽃을 비유하더라도 꽃만 화려한 건 진짜 꽃이 아니야. 거기에 이렇게 열매가 있는 게 진짜 제대로 된 꽃이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라서 연암이란 인물은 조금 더 그렇게 실제적인 도움이 주는 거를 많이 강조했다. 근데 그거는 그만큼 연암은 그 당시 백성들이 너무 이렇게 좀 어떤 가난이라든가 고통 속에 굶어 죽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실이 사실은 과일 실자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연암은 책 읽기를 통해서 결실을 맺어서 그게 대중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되게 강했나 봐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건 굉장히 현실 정치인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책 읽기, 독서에 대한 비판 의식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 사람들이 쓸데없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런 책만 읽다 보니까 너무 공허하다. 지금 시대, 현실에 맞는 그런 생각, 실제 어떤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을 읽고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맥락에서 아마 그렇게 좀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걸 강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데 연암은 네. 좀 이런 점을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도움이 돼야지 그냥 뭐 지식을 얻으려고 읽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네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보강을 한다면 네. 연암 자신도 오히려 지식을 가장 많이 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식이 안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이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걸까? 어떤 지식? 네네,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실학자다 보니까 실제적인 것을 많이 강조했지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충분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연암은 이렇게 틀에 매인 거, 어떤 한 가지 생각만 강요해가지고 우리 생각을 가두는 지식 이런 것들이 쓸데없다고 생각을 한 거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지식이 어떤 새로운 생각을 여는 토대고 기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작가이죠.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연암은 독서의 장점이나 네. 독서가 주는 이로운 점, 유익함을 뭐라고 생각했나요? 네, 이게 이제 그 연암의 정말 이제 생각인데 이런 말을 해요. 네. 선비 한 사람이 책을 읽으면 그 혜택이 천하에 미치고 그 공로는 만세에 남는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은 연암의 이제 독서론에서밖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연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 읽는 게 개인의 이제 유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좀 공공성을 지닌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책을 한 사람이 읽으면 그 혜택이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천하에까지 미치고요. 그 효과는 만세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제대로 된 책을 읽게 되면은 그것이 내 주변 이웃 사람의 삶과 생각도 바꾸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을 읽지 말라라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책을 읽고 제대로 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자. 요렇게 말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그 아까 생각했던 거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까는 더 널리 사람들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인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네. 엘리트 지식인들이 지식을 더 쌓아서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제대로 읽고 엘리트리즘을 가진 건 아닌데 네네. 좀 더 이렇게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해라는 생각을 많이 강하게 가져요. 그래서 좀 더 엘리트 지식인들이 제대로 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기여하자. 뭐 이런 생각. 예. 오늘
아마 이 대화를 통해서 연암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서법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독서를 하실 때 연암의 독서법을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요약을 해봐라. 아, 네. 두 번째가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지식을 나의 것으로 잘 만들어라. 네. 이 세 가지를 한번 지켜서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연암과 관련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하지만은 이 사람이 또 이게 우리 고전 지성사의 중요한 홍대영이라고 하는 연암의 절친이 있습니다. 우리 사상가로서 너무 중요한 인물인데 이 홍대영과 또 연암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19세기에 홍길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또 독서론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다음 주에도 박수밀 교수님과 역사 속의 탐독가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숙님께서 지난주 열일기를 마저 읽고 오늘 말씀 들으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암은 이질적인 대상을 하나로 연결할 줄 알았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 지극히 큰 것을 보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하찮고 비루한 사물에서 새로움을 발견해냈다. 박수밀 교수님의 책 연암산문의 멋 속의 문장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곽수은입니다. 25줄로 휘몰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내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